한국 사람들은 진짜 지독하네요. 어쩜 이렇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군사 다큐멘터리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그중 순간 시청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즉시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특수부대 소속 줄리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2013년 12월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위치한 우리 마을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어요. 13살이었던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며 부모님의 해외 파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군인이셨어요. 아버지는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어머니는 군의관이셨죠. 그날도 늘 그랬듯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이 결정됐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출발하기 전날 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첫 임무 때 받은 은색 군번줄과 어머니가 처음 군의관이 되었을 때 받은 배지였어요. 그것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제게 군인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 정확히 2달 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탱크 수리 공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군복을 입은 장교 2명이 공장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부모님의 순직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유지 임무 수행 중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고 전역 후에도 군용 탱크를 수리하는 일을 하셨지만 더 이상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공장에 걸려있던 군사 관련 사진들도 모두 내려버렸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장례식 다음날 아침이에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문득 멈추셨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과 어머니의 배지를 보시더니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듯 이제 군인 가족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전투기의 굉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만큼은 할아버지도 평소처럼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오랜 군인 전통은 끝이 났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은색 군번줄과 배지는 제 서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밤마다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게 부모님의 마지막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살던 바르샤바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공장 근처로 이사하자고 하셨어요. 낡은 탱크 수리 공장 2층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제 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소음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갔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정비공들의 발자국 소리와 엔진을 돌리는 소리 그리고 수리 작업의 쇳소리가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장은 폴란드 육군의 오래된 탱크들을 수리하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탱크 부대 소속이셨고 전역 후에도 그 일을 놓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셨죠. 특히 기억나는 건 제가 이사 온 다음 날 아침이에요. 할아버지는 공장 정비공들을 모두 모아놓고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군용 탱크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민간 장비 수리만 받겠다는 말씀이었죠. 정비공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군용 탱크만 수리해온 공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군대와 관련된 일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공장은 변해갔어요. 벽에 걸려있던 군용 탱크 도면들이 사라졌고 정비공들이 입던 군복 스타일의 작업복도 일반 작업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공장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과거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정비공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최전선에서 탱크 부대를 이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대원들이 모두 전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전선에서 물러나 후방에서 탱크 정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전우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부모님의 순직 소식이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시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셨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손녀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죠. 그땐 잘 몰랐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공장에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군용 탱크 대신 농기계와 건설 장비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할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군대와 멀리 두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이따금 할아버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나갈 때면 자동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어요. 또 밤에 잠결에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죠. 군인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이건 비단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부터 할아버지 몰래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군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간히 군용 장비를 수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도 이제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 공장에서 정비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죠. 할아버지는 제가 정비 일에 관심을 보이자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는 매일 밤 정비공들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공장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엔진 매뉴얼을 읽고 도면을 그리고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기계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래된 탱크 엔진을 처음 고쳤던 날이에요. 밤늦게까지 씨름하다가 마침내 시동이 걸렸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기계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공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 속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에 가겠다고요. 아버지의 군번줄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배지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밤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육군사관학교 원서를 쓸 때는 많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몰래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체력 시험을 준비할 때는 더 조심스러웠죠. 새벽마다 공장 옥상에서 훈련했어요. 시험 당일에는 학교 견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속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어요.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공장에서 배운 기계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력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죠. 하지만 면접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모님의 순직 사실을 묻는 질문에 눈물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매일 밤 부모님의 유품을 보며 힘을 냈어요. 때로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은은하게 빛나는 군번줄과 배지가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길을 갈 차례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이 남아있었죠. 바로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늘 그랬듯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러시아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렸죠. 할아버지는 매번 그러셨듯 창문을 닫으셨어요. 그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할아버지께 대학 입학 통지서라고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통지서를 보시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식탁 위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창가로 걸어가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랍을 여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옛 전우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전사했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마저 잃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부모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이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군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과 어머니의 배지를요. 이게 부모님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공장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할아버지는 군용 탱크가 있던 자리에 서시더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의 불빛 아래 홀로 서 계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저도 한참을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공장 문을 여셨어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셨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제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전처럼 주말에 외출하자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공장에서도 더 이상 정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렇게 사관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가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밀어내셨죠. 그렇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고자 다짐했어요. 제 말을 듣고 주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역사상 여성이 특수부대에 지원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었죠. 예상대로 첫날부터 훈련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3시 기상해서 완전 군장 30kg을 메고 40km 행군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성 대원 50명 중 유일한 여성인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사격 훈련이었어요. 남성들보다 체구가 작은 제가 큰 반동의 무기를 다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격 자세를 교정하고 밤에는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그래도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배운 기계 지식이 도움이 되었어요. 무기를 다루는 감각이 다른 훈련생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성과가 무시당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남자들만의 공간에서 저는 늘 외톨이였어요. 식사도 혼자 했고 숙소에서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밤 근육통에 시달렸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내색할 수 없었죠.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탈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오래된 정비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훈련 중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병원에 전화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낮에는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밤에는 할아버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실수도 늘어갔습니다. 교관들은 더욱 가혹하게 저를 다그쳤죠. 특히 수영 훈련이 가장 힘들었어요. 추운 바다에서 완전 군장을 메고 8시간 동안 생존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 훈련을 버텨내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 포기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셨던 이유가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버텼어요. 훈련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잠깐 외출이 허락됐고 바로 할아버지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할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죠.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항상 꼿꼿하게 서 계시던 할아버지의 등이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퇴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말려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어차피 곧 죽을 목숨 치료해서 뭐 하냐고 늘 하던 일 하다 가고 싶다고 주장하셨어요. 어찌나 완강하신지 결국 그날로 할아버지는 공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공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부대원들을 잃은 이야기와 제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저마저 잃을까 두렵다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 역시 할아버지를 잃을까 두렵다고 제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문을 여셨죠. 저와 직원들 모두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여전히 치료는 거부하셨습니다. 차라리 일하다 죽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사실 병원에 가도 만나서 상담하는 의사와 치료해주는 의사, 그리고 진단해주는 의사 모두 다 달랐고 대기하는 시간이나 과정 자체에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좋은 경우가 드물었죠. 폴란드에 실력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서유럽으로 넘어가니까요. 의료비는 무상에 가까웠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려 했지만 닦아주시는 손이 떨려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훈련소에 돌아와서도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소 게시판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한국 군사교류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생 중 1명을 뽑는다고 했죠. 지원자가 500명이나 된다는 소식에 저는 포기하려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유일한 여성 훈련생인데다 최하위 성적이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지원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 동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류 프로그램 훈련생은 한국 부대 소속이 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기간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눈이 번뜩 띄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선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체력 평가에서는 남성 훈련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어요. 무기 분해 조립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배운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이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과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요. 예상치 못하게 그 진심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500명 중 1등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건 김소령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부대장이었죠. 그녀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김소령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훈련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여성 특전사들의 실전 훈련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 큰 남성들을 제압하는 특수기술 시범이 이어졌어요. 김소령은 이것이 한국 특전사가 개발한 여성 맞춤형 전투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의 열쇠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죠. 그날 저녁 김소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5년 전 그녀도 저처럼 유일한 여성 훈련생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부대장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좌우명이었어요. 불가능은 불굴의 의지 앞에서 물러난다였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저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김소령은 제게 특별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성 특전사들과 함께 훈련하자고 했어요. 물론 흔쾌히 수락했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존에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들이었습니다. 체중과 근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술, 모든 것이 새로웠죠.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 이 기술들을 전수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대하던 국군 수도병원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국군 수도병원이니 아무래도 폴란드와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 의사들은 폴란드보단 빨리 치료해주기도 하고 기술도 좋다고 하니 마음속에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군병원이 맞나 싶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본 듯한 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암센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죠. 안내를 맡은 군의관에게 암에 대해 물어보자 한국의 암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폐암 치료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치료실을 둘러보던 중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환자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용도 저렴했다고 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담당 군의관과 상담을 요청했죠. 군의관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희망이 있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떨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 수술 시스템이었어요. 미세한 부위까지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첨단 장비들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군의관은 국제군사협력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외국 군인 가족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고 현지 병원을 연계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죠. 즉시 폴란드에 있는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군의관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의료진과 화상 상담을 통해 할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암치료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군의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본인의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끝까지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주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동료 부대원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출작전에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파견 나온 저에게까지 지원 의사를 물어보더라고요. 위험한 임무였고 성공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자원했죠. 한국에서 배운 특수 전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종된 대원은 제 동기였습니다. 훈련 때 저를 가장 많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부대원이었으니까요. 작전은 자정에 시작됐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의 숲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첨단 야간 투시경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특전사에서 배운 야간 침투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김소령이 가르쳐준 대로 발자국 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며 전진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죠. 좁은 틈새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2시간의 은밀한 침투 끝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동기는 깊은 계곡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적군의 정찰대가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의 구출 작전이라면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기술을 시도했어요. 김소령이 가르쳐준 그림자 이동법이었습니다. 적의 시야각을 정확히 계산해 사각지대로만 움직이는 기술이었죠.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기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 대원이 홀로 구출하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저는 동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수신호로 이제 나가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기는 제 체중의 2배가 넘었고 운반지점까지는 꽤 이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특수 부축법을 활용했어요. 체중을 분산시켜 운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참 이동하다 철수 과정에서 정찰대와 마주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즉시 한국식 위장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는 자세를 취했죠. 정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4시간의 사투 끝에 안전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기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임무를 완수한 순간
모든 상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대장은 이런 구출 작전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한국의 특수 전술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 특별 포상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부대장실에서 포상 면담이 시작됐어요.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는 말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할아버지의 폐암 투병 이야기부터 국군 수도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자 부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부대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개인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할아버지를 위해 쓰겠다는 제 선택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국방부에 연락을 취하시겠다고 했죠. 여기에 더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현대로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탱크 수리 공장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부대장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전화기를 드셨어요. 제 담당관이었던 한국특전사 김소령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소령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일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국방부에서는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아버지의 치료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 견학도 특별히 허가가 났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부대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구해냈던 동기가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보태겠다고 했죠. 훈련 때 저를 차별했던 부대원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부대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손녀의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꼭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부탁을 담으셨죠. 부대장님의 편지를 들고 할아버지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공장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공장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부대장님의 편지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녀가 부대의 자랑이라는 내용에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편지를 다 읽으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서랍을 여시더니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없다며 한국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늙어서 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대원들이 준비한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치료 비용 전액 지원에 체류 비용까지 모두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대원들이 휴가비를 모아 항공료도 마련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구해냈던 동기가 쓴 편지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할아버지를 꼭 살려내고 싶다는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손녀의 성공이 실감난다고 하셨죠. 오랜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반대했던 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는 손녀의 선택을 믿겠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내셨어요. 한국에 가보자고, 손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죠. 마치 옛날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할아버지는 내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제 꿈을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국연계병원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인 시설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특히 로비에 전시된 최신 의료 장비들을 보시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군대에서 통역을 위해 나와주신 분께서 폴란드어 통역을 통해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병원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40년 넘게 군과 관련된 일을 하신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신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MRI 촬영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우주선 같은 최신 장비를 보시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의료기기들이
할아버지께 희망을 준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직 치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도 묵묵히 견디셨고 재활 훈련도 성실히 받으셨죠.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치료에 임하셨어요. 의료진들도 할아버지의 의지에 감동받았나 봅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제안했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도 세워주었어요.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셨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할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현대로템 견학이 잡혔습니다. 기술진들과의 미팅도 포함되어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최신 설비들을 보시면서 연신 메모를 하셨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기술진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폴란드어 통역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40년간의 경험이 담긴 질문들에 한국 기술진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낡은 도면이었어요. 폴란드 공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수리 기술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그 도면을 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죠.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수리 기술과 현대로템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폴란드의 오래된 군용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잊은 채 기술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공장을 현대화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싶다고도 하셨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이었어요. 손녀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하셨습니다. 군인의 길이 단순히 싸움이 아닌 발전과 혁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병실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공장 계획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틈틈이 메모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지가 병마를 이겨낸 거라고 하셨죠. 한국에서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가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겠지만 이 정도라면 놀라운 호전 속도라고 하셨어요. 폴란드에서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폴란드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의 공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로템의 기술 지원으로 최신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죠. 할아버지는 공장의 일부를 교육장으로 개조하셨어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싶다고 하셨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훈장도 달고 오셨죠.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해낸 일들, 새로 시작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전우에게 보고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군인의 길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자부심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저는 특수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날 할아버지가 내리신 결심, 이제 군인 가족은 끝이라던 그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느끼신 점 댓글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